자, 그럼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모더나. 그러니까 모더나를 묻어두셨던 분들은 어제 이제 한 단숨에 일단 모든 손실이었던 분들도 손실 다 만회하고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 궁금하네.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쫙 앞에 봤는데 그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뭐 거의 모더나가 전 세계의 주도주였으니까 맞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한 두 번의 산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참 내려와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터진 거고. 제가 분명히 어제 밤에 봤을 때 플러스 80이었는데. 근데 플러스 80에서 누가 이렇게 180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78% 182달러 보니까 코로나 때 고점이 $380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리신 분들은 뭐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올랐던 게 2023년에 이때가 한 $200 초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산을 만들었던 게 $174대라서 이제 2024년에 물리셨던 분들은 구출되셨습니다. 예, 진짜 오랜 기간 물려 계셨는데 구출되셨어요. 와, 진짜 이래서 미국 주식이 놀랍습니다. 한번 쏘면은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어떻게 다음번에 다른 이런 근데 큰 종목 제가 이걸 왜 안 했냐면 저 나름의 그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뭐 50% 이상 급등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국장에서 단타 치면 제가 항상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은 꿋꿋이 그 장기로 가져가고 네네. 국장은 단타로 하고 약간 그런 저만의 어떤 원칙이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놓쳤는데 뭐 원칙은 보내주는 거죠. 깨라고 있는 건가 봐요. 깨라고. 아무튼 모더나의 사례는 뭐 모더나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거 큰 범위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코인 얘기도 좀 하시던데 코인도 올랐고 금값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를 좀 하락시켰잖아요. 베센트가.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빠르게. 돈 갈 데가 이제 많아진 거죠. 코인도 가야 되고 금도 가야 되고 바이오도 가야 되고. 어제 우리 김효지 박사님과 함께 네. 돈이 좀 이거 돈줄이 마르고 있는 거 좀 걱정되는데 과연 어디로 갈까 싶었는데 일단은 돈이 들어오니까 뭐 이거 이제 무지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막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좀 어딘가에 집중이 되겠죠. 그 어딘가 그리고 이게 사실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인도 그렇고 네. 이쪽이 이제 금리가 좀 풀려야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바이오도 그렇죠.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제 올랐던 게 또 건설주도 좀 올랐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일단 일으켜 세운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불안할 때 강점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물론 금리를 지금 억지로 좀 누른다고 해서 누르는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좀 확산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드웨어 쪽에서 다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요. S&P 500 0.2%, 나스닥 0.2%, 다우 0.2%, 러셀 2000 0.5% 상승했고요. 요거 보시면은 마벨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10%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이제 구글 알파벳이랑 계약 체결이 있었거든요. 이 TPU 얘기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네. 4.6% 하락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섹터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했어요.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그리고 팔란티어 강세에 나타났고요.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유니트리 상장했잖아요. 유니트리가 상장하고 뭐 5배인가 7배인가 뛰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장에서 휴머노이드 하면 단연 테슬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뭐 AMD, 인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이런 쪽은 어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러셀 2000은 확실히 분위기가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죠. 근데 저 금융 쪽 너무 빨갛다. 아, 금융. 다시 빨갛네. 이게 결국에는 그 금리에 대해서 베센트의 어떤 극약 처방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막 이게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소방수 역할을 좀 예,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64%까지 뚝 떨어지긴 했어요. 1.3%. 그리고 30년물도 5.19%까지 이렇게 이 나름 장대 음봉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유가도 또 올랐죠. 84.3달러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네. 이 외에 뭐 다른 그런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좀 경계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이 올랐습니다. 4,580까지. 금이 이제는 안전자산과 그 위험자산의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에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비트코인도 단숨에 69,000을 찍더라고요. 지금 한화 기준으로 예. 9,500만 원, 4%르고 리플도 7%. 예. 물론 이제 올라봤자 자기 지하에서 우리도 있어 이렇게 요 정도입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네요. 이더리움이 17%. 어제 저희가 딱 그 얘기했잖아요. 어. 비트코인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 6월 초부터 네네 플랫했죠. 세 달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어. 근데 그날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네요. 인간 지표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잘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다 봤어요? 네네. 자 그럼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베센트의 승부수가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누그러뜨린 걸까요? 그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 좀 네.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본인이 안 쓰던 그런 처방을 했는데 네. 베센트가 왜 이러지? 하면서 호불호.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시장은 계속 의문을 약간 제기하고 어쨌든 이게 처방은 처방이니까 금리는 떨어졌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장기 국채 매입을 2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자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 역으로 말하면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도 많이 발행하고 이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떤 기관 투자자나 우리 같은 개미들 말고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 네. 이제 국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 손님이 찾다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 매입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발행한 채권을 자기들이 좀 더 산다라는 의미고 10년에서 20년 만기 그리고 20년에서 30년 만기 채권에 대한 유동성 지원 매입 규모를 기존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그러니까 2배로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호재는 호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뚝 떨어졌네요. 네, 효과는 정말 강력하게 이 30년물이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이 뭐 코인으로도 흘러가고 금값으로도 흘러가고 뭐 건설주로도 흘러가고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꽤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11월까지 이제 40억 달러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11월 4일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정보일까요? 뭐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죠. 아. 요거를 이제 마음을 바꾼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이상 네네.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꺼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뚝 떨어졌는데 닉 티밀하우스가 보기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변화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케빈 워시가 그 연준보다 시장이 어떤 그 알아서 이렇게 금리를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장 안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되게 세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재무부가 움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가 이렇게 국채 발행량을 컨트롤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국채 발행량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현 재무장관이 취임 직전에 국채 발행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 이랬던 사람이 분인데. 예,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급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의문도 낳고 그리고 또 처방도 됐고 뭐 이런 양가적인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20년물 국채 입찰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5.204가 나왔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고 그쵸. 예, 최근에 몇 달에 비해서는 다 높기는 해요. 근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요거 발표되기 전에 시중에서 5.25, 27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예. 낮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채 발행량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감기 걸려도 약 안 먹던 사람 있잖아요. 약 저요. 먹는 거 싫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약을 막 털어놓기 시작해. 예.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와, 진짜 아픈가 보다. 얼마나 아프면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너무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요걸로 과연 될까에 대해서 시장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일단은 그래 요거 급한 불 껐지만 약간 찜찜함은 그렇죠.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 재정 괜찮나 이런 또 우려를 같이 또 갖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재정으로 그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자사주를 살 수 있는 돈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또 일단 첫 번째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이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미국 정부가 이게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너무 많이 쓴다. 정부의 역할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뜻도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심지어 뭐 하루에 38억 달러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재무부가 부채 상환 비용을 또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쓴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좋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네. 라는 우려를 또 한켠에서는 낳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국채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AI로 인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보증하는 회사채를 장기간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계속 찍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경쟁 우위를 국채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의문이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도이체방크는 결국 또 하나의 금융 억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렇게 움직였다. 연준아, 봐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너네도 잘 처신해야겠지? 라는 이제 간접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다 그 뭐 친한 거 알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고리가 다 끈끈하게 돼 있다라는 걸 아는데 네. 근데 거기에 연준 안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아직 말고. 파월의 전 의장도 남아 있고. 근데 그런 연준의 그런 독립성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이체방크에서도 그래서 또 이제 워시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부서에 팀장님이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그 파월 팀장님에서 워시 팀장님으로 그쵸. 바뀌었고 그 워시 팀장님이 사장님이 꽂은 거 알잖아요. 이거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네. 그 팀원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저 어떻게 사람이 해야 되나. 들어왔는데 잘하는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자꾸 뭘 바꾸려 그래.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팀원 안에서 누군가는 사장님 라인이니까 그냥 밑보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하는 생각도 사람도 있고, 있지만 누군가는 일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심지어 전 팀장이 어. 같이 있어. 아유, 그럼 우리 전 팀장님 챙겨주는 또 라인이 생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재무부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연준을 워시 하나 꽂았다고 뭐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계속 억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거겠죠. 예. 이거 직장인 라인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개파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워시 의장에게 공이 돌아갔다라고 도이체방크에서 보는 거고 지금 상황을 과연 어떻게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한데 어제 FOMC 의사록도 또 공개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FOMC가 그렇게 됐잖아요. 9대 3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3명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예, 그래서 점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또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요거를 전후해서 아마 또 금리는 어떤 방향성을 좀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과 이란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것도 뭐 일단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외교관들에게 이란과의 대화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미 대화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게 보도된다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발 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렇게 해서 발을 빼면 뭐가 남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가 돼 있고 예. 전쟁에 대한 당위성 없이 그냥 핵은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니까 발을 뺀다는 게 아예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 대화 이슈의 채널을- 이슈의 노출도와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게 문제죠. 뭐 하겠죠. 그것도 활용해서 이걸 찌르겠죠, 또 막. 이렇게 찌우겠죠. 예, 그게 이제 계속 채권 금리에 또 문제가 될 네.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이란이 이것 봐라 하면서 유럽 내에 있는 미군 목표물을 공격한다라는 그걸 검토하고 유럽은 있다. 문제야. 예,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란이 이제 우리 방어만 하지 않을 거야, 공세로 바꿀 거야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광섬유 케이블을 공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유럽이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나토가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어떻게 해석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살짝 빠지고 살짝 좀 빠지는 척하고 다른 쪽에서 지금 안 그래도 또 아랍에미리트랑 이란이랑 서로 막 주고받고 이런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이란 내부 언론 보도도 공식적으로 이게 나왔나요? 갑자기 지금 유럽 내 미국 목표물 명성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삭 빠지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미국은 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란 내에서 이런 보도가 없었으면 미국에서 이거 약간 찌라시성으로 뭐 그럴 수 찌른 거 있죠. 아닐까?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전쟁은 사실 이 팩트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론전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다 생각은 다를 테니까 저의 생각은 미국이 여론전을 해서 어쨌든 미국의 초점은 완전히 지금 금리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가를 내릴 방법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 노출도를 줄여서 유가를 좀 변동성을 작게 만드는 게 목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여론전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빵 하고 쳐버리면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시장은 또 유가에 또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굴레지 않나 싶고요. 전략 비축률은 그래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 것들. 줄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옛날까지 차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상치보다 더 많이 줄었다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 유가는 어제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소폭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관세 소식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 북한 얘기도 하고 캐나다 얘기도 하고 이것도 관세 유예도 막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3일 유예한 거거든요. 3일 유예. 3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비할 게 필요한가요? 서류 작업?
그래서 뭐 이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확실히 선거를 겨냥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전략을 좀 선회했나? 그래서 이게 외교관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뉴스에 좀 흘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AI 영향에 실업률이 0.1%포인트가 올라간다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0.1%포인트가 뭐 얼마나 큰지 그건 사실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네, 요거 숫자로 보면은 네. 16,000명의 월급이 뭐 그만큼의 해소가 된다. 월에. 예, 한 달에 그 정도를 0.1%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가 어쨌든 그 고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AI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부담스럽지만 고용은 지금 뭐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콜센터, 소프트웨어 출판, 경영 컨설팅, 광고 분야 이쪽이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왜 20, 30대가 AI를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들이 그런 AI의 공습에 대해서 큰 압박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내 자리를 AI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 취업이라는 거는 저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자격증 3종 세트에서 워드, PPT, 뭐 엑셀 요 정도 이제 준비하고 그랬다면 이제 AI 능력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AI를 잘 활용해서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맞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AI만 사용해서 딱 그 뭔가를 받잖아요. 우리 알잖아. 이거 다 AI 돌린 그쵸. 거. 티 나죠. 이거에는 사람의 터치가 분명히 감성 터치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말투나 이런 형식이나 보면은 이게 AI가 물론 잘하지만 내용 너무 훌륭하겠지만 뭐야 AI 갖고 하려면 네가 왜 필요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더 불안한 거죠. 아 그걸 이제 활용할 줄 그냥 모르니까 신입사원들이 해야 될 일을 AI 시켜놓고 대체되고 마지막으로 숙련된 사람이 그 손 보면 신입사원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 역량을 키워야 돼. AI 활용하는 홍보는, 능력을? 내가 좀 이렇게 글도 좀 잘 이렇게 그래야 해보고.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AI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잘 못 써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 도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뭐 여전히 선진국인데 네. 한 15에서 20% 정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신흥국은 10에서 10% 정도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런 도입률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업률은 계속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생각보다 그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떨어지는 구간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픈 AI가 이거 매출 늘었는데 이거 손실도 늘었다면서요? 아, 그니까요. 오픈 AI가 뭐 자기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 이 보도로만 알아야 되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뭐 2분기에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니 막상 보니까 손실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엔트로픽이랑 비교를 하면서 그 갭이 더 벌어졌다라는 건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18% 성장했지만 동시에 손실은 더 깊어졌다. 엔트로픽을 따라잡는 데 더 많은 진전을 보이길 기대했던 주주들을 실망시킨 결과였다. 적자폭이 커졌고 회사를 흑자 전환해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오픈 AI는 상장사가 아니라서 뭐 타격은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 AI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 고리에 들어가 있는 이제 좀 불안한 고리들, 네. 오라클 뭐 이런 기업, 코어웨이브 뭐 이런 기업들, 하나만 잘못되면 그쵸.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 같이 조금 조심해야죠. 라는 게 결국 오늘 하드웨어 섹터가 조금 부진했던 것도 뭐 아까 브로드컴의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지만 요 이슈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픈 AI가 생각보다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론티어 모델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하드웨어 섹터가 계속 수급의 추진력을 받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업체에게도 되게 중요하다. 팔란티어, 코어웨이브, 마이크론 이런 고성장 기업들에 비해서 뒤처질 정도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AI 베팅에 그 기술주 베팅에 조금 신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검은색이 검은색이 그 상방으로 불. 보는 거고, 그쵸. 예. 아래가 배열. 맞아요. 주황색이 하방으로 보는 건데 최근에 하방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이제 7월이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8월 들어서는 이게 다시 빠지고 불이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과거 이렇게 막 열심히 우리가 열광했던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비하면 많이 좀 수그러들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좀 그렇죠. 예, 예. 좀 이제 침착해졌죠. 예, 약간은.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갈 돈도 많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구글과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급등했네요. 맞습니다. 마벨이 장 초반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10한 3%까지 개장 전에 쭉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사실 마벨이 거의 AI 하드웨어를 쫙 깨우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좀 아쉽지만 음봉이 나왔고 10% 상승에 좀 그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워런트를 발행했다고 나오거든요. 워런트. 그러니까 구글이 6천만 주 정도를 살 수 있어요.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 근데 가격을 206달러에 살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이 23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왜 마벨이 이렇게 넘기냐면 그 TPU를 구성하는 뭐 AI 가속기라든지 네트워킹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벨이 주는 거예요. 구글한테 주면 구글이 그걸 받는 거죠. 받으면서 이제 마벨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마벨은 이거 물건도 납품할 수 있고 구글은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마벨은 그러면서 이제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서로 나쁘지 않은 그런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 뭐 비슷하죠. 예, 그래서 계속 그 쇼티지는 돈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쉽지만 브로드컴은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네비우스인데 네. 네비우스는 어제 꽤 많이 하락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4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또 발행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둘 다 실적을 잘 찍어서 사실 이제 네오클라우드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금리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여전히 좀 불안하지 않아? 라는 측면이 있었는데다가 전환사채까지 또 마침 또 발행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또 실적 발표하기 전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비우스는 근데 또 뒤에 든든한 엔비디아 형아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든 막아주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불안한 골이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코어웨이브의 정크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이쪽 섹터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0%의 수익률로 35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뭐 비슷한 그 금리를 받게 되겠죠. 근데도 이걸 하겠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금융사들은 이 AI 회사들이 채권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골드만삭스, 뭐 제이폼 약간 이런 정말 큰 기업들은 네. 오히려 더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약간은 긍정적으로 그 관련한 산업이나 회사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실적도 잘 찍었고 네네. 두 회사 다. 근데 뭐 지금 금리 때문에 불안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 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려는 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SK하이닉스 급등할 줄 알았죠? 예,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 요게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 반영이 좀 됐었죠. 이거 아마 오늘 아침에 엄청 얘기할 텐데. 그렇겠죠. 예. 영성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지금 막 일본에서 캐시플로 100% 다 한다는데 우리는 50% 아, 최소 50%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발표된 게 50%잖아요. 좀 아쉽죠. 저는 전 아쉬워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해하지 마요.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말하기 그러면 네, 얘기 팩트만 안 그냥 하는 게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네. 이제 말을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예. SK하이닉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가 상승이 좀 미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40조 원인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추가로 그 뭐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당으로 네.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이슈를 이제 시장에서도 뉴욕 증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섹터가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날이었고 샌디스크도 하락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삼성전자 7%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기마저.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이게 좀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이렇게 슬슬 늘어나다 보니까 파운드리 첨단 서비스 가격 일부에 한해서 15% 인상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파운드리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HSBC에서는 코스피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견고하고 레버리지 이슈가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캐시우드가 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좀 빠지는 거에 좀 일조를 했거든요. 네. 뭐냐면 캐시우드가 나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보다 세레브라스나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로크 있잖아요. 그런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이 사람의 입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술 개발로 인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병목이 엄청 세니까 그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대안을 찾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사실 알파벳이 그냥 가만히 브로드컴이랑만 계속 계약하면은 TPU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는 다변화를 시키는 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도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접근을 해서 다변화를 시켜놓으면 알파벳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도 비용이 너무 세니까 그걸 뭔가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대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또 테슬라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본인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걸 보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그걸 슬슬 빼더라 이거예요. 그걸 빼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폭발한 비용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기 때문에 본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걸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주가에 조금 영향을 미쳐서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개별적인 기업들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이 지금 이번 주가 소비주의 주간이거든요. 그렇죠. 실적 시즌인데 일단 타겟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관세 환급도 좀 받았고 경영 정상화도 됐고 타겟이라는 게 이제 뭐 쇼핑몰이잖아요. 네. 네, 그 뭔가 그 미국의 이제 쇼핑몰들이 몇 개 단계가 있죠. 막 프리미엄이 있고 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타겟이 그 지금 상황에 딱 맞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TJX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 갖고 와서 이제 파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기대가 좀 높았는지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포지셔닝 차이가 좀 주가를 가른 것 같기도 하고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빨간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로우스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택 거래가 많아지고 뭐 주택 그 다음에 이거 뭐 수리하고 이런 보수하고 이런 거를 많이 파는 장비를 많이 파는 업체라서 거기는 어제의 건설주의 상승과 금리의 하락과 네. 요거에 궤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가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 16%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좋았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프레그런스 분야가 10% 늘었습니다. 요거 찾아보니까 프리미엄 향수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측면이었고 오늘 밤에 이제 소비주의 끝판왕 하나 나옵니다. 월마트.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소비주 주간의 마지막 끝판대장 월마트까지 보시면 이번 주도 실적이 마무리될 것 같네요. 네. 자,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요게 아까 뭐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도 제가 봤는데 네. 공매도 숏이 많았다. 아, 쇼커버링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뭐 7만 달러는 못 찍었죠. 7만 딱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지금도 6만 9천 달러 찍고 있으니까 모처럼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주가도 13% 급반등, 코인베이스도 10%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무기한 선물 거래라고 하이퍼리퀴드 요게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무기한 선물 거래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요거는 아마 12시에 좀 설명해 주시겠죠? 코인 11시에. 네, 11시에. 그거 좀 거기서 아마 최근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스라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자산에 대해서 합법적인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코인뿐만 아니라 예측 시장, 뭐 베팅 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측 시장도 그렇고 이런 하이퍼리퀴드 무기한 선물 거래도 그렇고 계속 뭔가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SEC가 뭐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목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뭐 코인 쪽으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 하락에 따른 그런 수혜가 금값, 코인, 뭐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건설주에도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색깔을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SK하이닉스의 그 50%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 100%랑 이거 너무 좀 숫자 보면은 이거 아쉽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계속 요거 정정해야 한다. 그들의 100%랑 우리 50%랑 다르다. 뭐 기준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지 않아서 일단 우리나라의 40조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FCF 기준으로 50% 이상이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발표한 초과 현금의 100% 환원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기 설명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이제 숫자만 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 100%인데 왜 우리는 50%야 라고 하지만 기준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기준인 FCF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반면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한 거 초과 현금은 사업 투자, 재무 구조의 유지 등에 필요한 현금 자금을 고려하고도 남은 현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얘기한 FCF가 100원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는 50원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는 거고 같은 FCF의 100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초과연금 기준이다. 이건 이제 마이크론의 기준이죠. 이게 30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원. 마이크론은 30원 이렇게 이제 환원하는 구조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렇게 해석했으면 미국에서 주가가 올랐어야지 왜 우리 못 오르고 그러네요. 아쉬워요. 메모리 반도체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왜? 하도 난리를 피니까. 자 아까 제가 명성님 말하라고 해놓고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왜 입을 막냐 하는데 그냥 좀 저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명성님 보호하고 싶어요. 예, 보호하고 그러니까 싶어서. 저는 주식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이 예민한 게 조금 그래요. 주식이라는 뭐 맨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다들 예민하게 뭔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하니까 별로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자산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저도 더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지적은 해주세요.
뭐 외모 뭐 이런 거 지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너무나 환영하니까 이런 내용 지적해 주시고요. 자, 지적이 필요 없는 게 또 있어요. 저희가 다른 것들은 다 지적받아도 3프로들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모더나 얘기 안 해도 돼요? 모더나를 안 했구나. 네. 죄송해요. 모더나. 오늘의 제일 꽃인데. 미안해. 모더나 하겠습니다. 네. 모더나가 주가가 180%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머크도 12.6% 급등했습니다.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암 백신인데 뭐 모든 암을 이렇게 백신으로 다 방어해 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원래 한번 그 흑색종에 걸리셨던 분들이 재발을 줄여주는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거든요. 흑색종이 재발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 뭐 한 2, 3개월, 2, 3년 안에 발생하는 건데 네. 그거를 1,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건데 왜 둘이 겹쳐 있냐면 원래 키트루다 단독요법으로 했었다가 모더나의 그 주사요법이랑 같이 했더니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트루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누가 영향을 좀 주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는가 정확한 효능은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왜 급등을 했는가냐면 이게 진정한 이정표가 이게 다 다르니까 종양이 유전적 특성이 다 다르니까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로도 기존 면역요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폐암, 방광암, 신장암, 기타 암에서도 어쩌면 유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이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까지 가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쪽이 좀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가장 핫한 모더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종목들 연관된 또 고리들 많이 있잖아요. 과연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북경오리 한번 한 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구촌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게 진짜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날개 이렇게 꺾이고 다리 꺾이고 목 이렇게 잘리고 한 그 모양 있죠. 그대로 통으로 진짜 저희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요거 뭐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를 4팩에 드리는데요. 4팩. 한 마리가 아니고 4마리를 최초로 저희가 4만 원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520g짜리를 4팩 드리고요. 팩당 한 2분 정도 드시면은 적당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115도 열풍 로스팅을 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다시 한번 에어프라이기나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요새 단백질 섭취에 진심이어가지고 요거는 특이하게 후추를 뿌려줬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 이 안에 감사합니다.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북경오리 소스 찍어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들어가 있고 뭐 오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불포화 지방산이고 고단백으로 건강 식단에 포함되는 그런 고기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 믿고 먹을 수 있는 농협 100% 국산 오리 모구촌 준비했으니까 이거 맛있다. 여러분들 주말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요 4팩이면은 8인분이니까 좀 대가족이신 분들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 같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램 제품을 또 오랜만에 소개해 드립니다. LG 그램 AI 울트라 7 최초로 249만 원. 요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사양이 아니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램이 32기가, SSD는 1TB, 그리고 16인치의 터치 스크린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새 상품과 다름없는 S급 리퍼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박스만 개봉한 제품이라고 해요. 무게는 이렇게 고사양이고 하면은 진짜 무거워서 이거 너무 못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는데 1.3k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LG 그램의 가벼운 제품이 999g이잖아요. 거기에 400g 정도만 조금 더 무게가 들어간 겁니다. 실사용이 편리한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울트라 7 고사양
작업부터 AI까지 빠르게 구동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램이 32기가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작업해도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좀 잘 끊기지 않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 1TB 영상, 파일, 프로젝트 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으로 준비했으니까 노트북 필요하셨던 분들 그중에서 나는 또 고사양 쓰셔야 한다라는 직업군들 있으시잖아요. 이거 LG그램 핫딜로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두 가지 제품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박승영 팀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